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요,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. 요즘은, 물론 예전보다는 골다공증의 발생 비율이 상당히 떨어진 것은 사실이에요. 왜 예전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보면 이렇게 60대 이상만 돼도 허리가 굽으신 분들을 제가 어렸을 때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. 근데 요즘은 80이 넘어도 이렇게 허리가 꼿꼿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. 음, 그런데도 이제 요즘은 이제 고령화 시대다 보니까 이제 인구 비율 대비를 봤을 때 골다공증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, 그리고 그 골다공증이 또 굉장히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삶의 질을 저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저희 약국 주변에 이렇게 내과가 몇 개 있어요. 그래서 이제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 방문하는 좀 기회가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여쭤볼 때가 있어요. 할머니, 할아버지들에게 가장 이렇게 두려운 질환이 뭐냐, 이것만큼은 걸리지 않았으면 하는 질환이 있느냐라고 여쭤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 두려운 게 이제 예상한 대로 이제 치매였어요. 그래서 치매가 가장 두렵다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요, 이제 저는 암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여쭤보기 전에는. 근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두려워하는 게 이게 이제 물론 질환은 아닌데 걷지 못하게 되는 거. 내 다리로 걷지 못하게 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셨고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무서운 게 이제 암이었어요. 그래서 이 걷지 못하게 되는 게 결국은 골다공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잖아요. 그래서 그 노인분들이 이 골다공증 약을 정말 엄청 열심히 드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른 약들은 이렇게 한 번쯤 빼서 드시기도 하거든요. 근데 이 골다공증 약을 처방을 받으시면 정말 정성스럽게 드세요. 그래서 이 노인분들에게 이 골다공증이나 이 골다공증으로 인한 이 골절로 인해서 이제 걷지 못하게 되는 이렇게 두려움이 굉장히 크고요. 또 물론 이런 질환이 걸리게 되면 치매도 마찬가지지만 그 가족들의 고통이 정말 상상 이상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골다공증에 대한 좋은 정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골다공증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려볼게요. 골다공증은요, 이 퇴행성 관절염과 다르게 통증이 없어요. 이게 아프지 않다라는 거죠. 그래서 검사하지 않고서는 이게 내가 골다공증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차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골다공증을 표현할 때 우리가 조용한 도둑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에 걸리게 되면 쉽게 골절로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. 특히나 나이 드신 도시에서 특히나 사시는 분들은요, 이게 운동을 특히나 좀 덜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골절로 이렇게 운동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움직임이 있으실 때 이렇게 골절로 더 이게 넘어지거나 해서 골절로 이어질 확률이 크고요. 골절로 이어지게 되면 골절이 없을 때 사망률이 약 2% 정도에 머무르는데요. 일단 골절을 입게 되면, 골절이라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사망률이 무려 평균적으로 17% 정도 올라가고요. 대퇴부 골절 같은 경우는 약 20% 정도까지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래요. 그러니까 20% 정도의 사망률은요, 그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의 그 사망률과 거의 맞먹는 정도거든요. 그래서 이 골절이 결국은 그런 암의 그 사망률과 같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심각한 질환까지 야기를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게 대부분은요, 이렇게 노인분들이 한번 골절상을 당하게 되면 어때요? 이게 회복이 잘 안 돼요. 거의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자리 보존하는 경우가 많아서요. 이게 고동이 안 되다 보니까 환자 자체의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, 그 환자를 이렇게 보살피는 이렇게 가족들, 보호자들도 이 고통이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. 그런데요, 우리가 이렇게 골다공증이 걸리기 전에 신호를 보내는 게 있어요. 그게 어떤 거냐면, 바로 이제 키가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. 대체로 주변에도 한 50대 정도가 돼서 이렇게 병원에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, 야, 이번에 나 키가 1cm 줄었더라? 나는 키가 이번에 3cm나 줄었어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거든요. 그게 바로 이제 골감소증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신호예요. 그게 뭐냐면 이 연골이 수축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 보면 이렇게 뼈 조직이 있고 연골이 있고 뼈 조직이 있고 연골이 있고 이렇게 우리 뼈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, 그 중에서도 이 연골이라는 조직이 수축이 돼서 키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거든요. 그러면 이 연골하고 이 단단한 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니?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근데 뭐냐면 이 연골이라는 이 세포 있죠. 이 연골이 뭐가 되냐면 나중에 이게 석회화가 진행이 돼서 단단한 뼈 세포가 되는 거예요.
그러니까 석회화라 그러면 굉장히들 안 좋게 생각하죠. 왜 석회화라 그러면 유방 석회화라든가 뭐 이렇게 근건 인대에 일어나는 석회화 건염 이런 걸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물론 그런 거는 병적인 석회화지만요. 정상적인 석회화는 바로 이제 뼈에서 일어나는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연골 조직이 칼슘이라는 이 미네랄이 침착이 되면 이제 석회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골다공증이 뭐냐면 이 연골 성분 있죠. 뼈의 조직에 있는 이 연골 성분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. 근데 이제 그것이 신호가 바로 이 연골은 석회화가 진행이 되지 않은 연골이기 때문에 이 연골 조질 자체가 줄어들면 키가 줄어든다. 그래서 이게 골다공증의 신호로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요, 이 골다공증의 원인하고요, 이 원인에 따른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. 가장 첫 번째 큰 원인은요,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연골 성분 있죠. 석회화되기 이전에 이 연골 성분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영양소가 내 몸에 충분치 않으면 당연히 골다공증이 쉽게 걸릴 수 있겠죠. 그 연골 성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콜라겐이라는 성분이에요.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자면 콜라겐은요, 이 우리 몸을 이렇게 건물로 비유하자면, 그러니까 그 건물의 철근에 해당하는 거예요. 철근, 와이어. 철근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이 뼈 조직에서는요, 이 콜라겐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. 물론 이 콜라겐은 뼈 조직뿐만 아니라 우리 신체의 전반을 이루는 이 조직의 철근에 해당하는 거예요. 근데 뼈 조직에서도 이 콜라겐이라는 이 철근이 존재해야만이 이렇게 뼈가 뼈답게 존재할 수 있는 거죠. 그리고 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내 몸의 조직이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 자체가 이 콜라겐이라는 이런 와이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콜라겐이에요.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구조 다당체라고 그러죠. 그러니까 왜 약국에 가시면 뭐 글루코사민 제제니, 뭐 콘드로이친 제제니, 뭐 히알루론산이 함유가 되어 있는 이런 말 들어보셨죠? 예, 이러한 다당류가 또 한 가지 이 연골의 중요한 구성 성분이에요. 그래서 이 콜라겐이라든가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뭐 콘드로이친이, 글루코사민이, 뭐 글루코사미노글리칸이니 뭐 이런 것들, 이런 다당류들이 굉장히 중요한, 그러니까 뼈의 그 연골 조직에 해당하는 가장 중요한 성분이고, 이게 부족했을 때 거의 확실하게 골다공증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, 바로 이 비타민 D와 비타민 K2의 결핍을 둘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비타민 D는요, 그 중에서 비타민 D는 이게 뼈 대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비타민 D가 결핍이 되면 골다공증이 걸린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돼버렸어요. 근데 이 비타민 D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, 이 뼈 대사에서 우리 그 뼈에 보면 이렇게 그 뼈를 만드는 세포가 있어요. 바로 이제 조골세포라는 건데, 계속 뼈 조직이 생산이 되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파괴가 되고 이게 반복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 대부분 보면 뼈가 단단하니까 그대로 있을 줄 알거든요.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. 이 뼈 조직도요, 전체적으로 다 교체가 되는데 약 8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려요. 그러니까 10년 후면 과거에 10년 전에 뼈세포가 아닌 거죠. 완전 새로운 뼈세포로 탈바꿈하는 건데, 그 탈바꿈하는데 이렇게 그 뼈세포를 새로 만들어내는 게 바로 조골세포예요. 근데 이 조골세포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 있거든요. 바로 이제 오스테오칼신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서 우리 뼈대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, 이 오스테오칼신의 어떤 합성이라든가 이 분비에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이 비타민 D와 비타민 K2예요. 정말 중요하죠. 근데 이 비타민 D와 비타민 K2가 두 가지가 다 중요한데, 이 비타민 D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, 우리가 이제 칼슘을 먹게 되면 이 칼슘의 총 흡수량을 10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나눠봤을 때 약 1% 정도, 1 정도는 혈중에 존재하고요, 칼슘이. 약 99% 정도는 이 뼈 중에 존재해요. 그러니까 뼈는 칼슘을 저장하는 창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, 진짜 칼슘이 중요한 거는요, 이 혈중에서 단지 1%밖에 없지만 이 혈액 내에서 이렇게 하는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. 그래서 이 1%의 농도가 유지되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이 비타민 D가 관련이 되어 있어요. 이 부갑상선 호르몬이 바로 이제 이 1%의 혈중 농도를 유지하게 하는 거고, 이 부갑상선 호르몬에 의해서
그 비타민 D의 대사가 이게 활성화가 결정이 되거든요. 그래서 1%의 혈중 농도하고 비타민 D가 관련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비타민 K2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랬죠. 이 비타민 K2는요, 가장 쉽게 표현하자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. 뼈에 칼슘이 딱 붙어 있게 만들어주는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뼈의 풀?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그러니까 비타민 K2가 부족하게 되면 이 뼈 조직에서 칼슘이 그대로 붙어 있질 못하고 이렇게 녹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제 부족했을 때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게 당연하게도 이제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이런 미네랄이죠. 아까 이제 석회화를 유도를 했던 이렇게 칼슘 같은 거. 근데 이제 정작 그러면 이 미네랄이 하나하나 물론 이 뼈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 않은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. 다 중요하죠. 다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다들 칼슘을 생각하시는데요. 진짜 중요한 미네랄은요. 바로 마그네슘입니다. 이 마그네슘은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칼슘의 컨트롤러, 그러니까 칼슘 조절자예요. 그러니까 이 칼슘이 흡수라든가 뭐 이용이라든가 이런 거에 있어서 마그네슘이 거의 칼슘의 그런 이용률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정말 중요하죠.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골밀도가 떨어졌을 때 칼슘하고 비타민 D만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. 정말 중요한 것은 마그네슘이라는 거. 그래서 이런 그 미네랄 제품을 선택하실 때는 마그네슘이 충분량이 존재하는지 반드시 살피시고요. 물론 마그네슘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. 칼슘, 마그네슘 중요하고요. 그리고 실리카, 교소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망간 중요하고요.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바로 이제 유황이에요. 유황이라는 이 미네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아마 이제 식이유황이라고 그러면 아실까요? MSM. 아마 MSM 그 골관절염의 MSM 많이 드실 겁니다. 아마 단일 제품으로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골다공증에도 정말 필수적인 미네랄이에요. 다른 이런 칼슘 같은 경우는 석회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식이유황 MSM은요 바로 이제 콜라겐 합성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네랄이에요. 이 콜라겐이 와이어라고 그랬잖아요. 철근 역할을 한다라고 그랬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철근이 철근답게 이 그 뭐지 콜라겐끼리 묶어주는 이런 매듭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식이유황이거든요. 그래서 콜라겐을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이 식이유황이에요. 그래서 이 식이유황이 없게 되면 콜라겐이 콜라겐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게 돼요.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는 콜라겐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비타민 C. 그러니까 단순하게 어떤 한 영양소가 한 가지 역할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. 그래서 비타민 C도 굉장히 콜라겐 합성에 중요하고 방금 말씀드린 식이유황도 골관절염뿐만 아니라 이 콜라겐 합성에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골다공증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로서 작용할 수 있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슘이라든가 마그네슘,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뭐 칼륨, 그 다음에 망간, 뭐 실리카, 식이유황 이런 아주 다양한 다종의 미네랄들이 뼈 형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국에 가셔서 혹시 미네랄을 선택하시게 되면 골고루 들어있는 거 그러면서도 마그네슘의 비율이 높은 그런 제품을 선택하시고요. 그리고 선택하실 때는 이제 유기염의 형태나 또는 킬레이트염의 형태인 제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제가 방금까지는 이렇게 골밀도를 올리는데 이렇게 많은 도움이 되는 영양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. 그 외에 몇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이제 골밀도를 이렇게 상승시키는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운동입니다. 도움이 된다라기보다는 아마 필수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. 이 운동은 골밀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고 도움이 되지 않는 운동이 있어요. 그러니까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운동은 뭐냐면 이 사이클이나 이 수영. 그러니까 체중이 실리지 않는 운동이죠.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, 이 골밀도를 올리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골밀도를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거는 바로 이제 가볍게 조깅을 한다든가 빠르게 좀 걷는다든가 뭐 테니스를 한다든가 이렇게 배드민턴을 친다든가 이러한 약간의 체중이 실리는 하중이 실리는 운동이 이 골밀도를 올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경우에요. 이제 우리가 폐경기를 맞잖아요. 이제 폐경을 맞게 되면 이제
골 감소증이 훨씬 더 이제 심각해지잖아요. 이제 골밀도가 이제 점점점 더 빠른 속도로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여성 호르몬 대체제를 제가 이제 권해드려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. 갱년기 증상이 이렇게 또렷이 있는 분들은 이제 누구나 다 드시려고 하죠. 그런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.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골감소증은 증상이 없어요. 증상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그러니까 갱년기 그 증상에 따른 자각 증상이 없는 분들,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난 땀도 안 나요. 나는 잠도 잘 자요. 나는 뭐 감정적으로도 뭐 우울감이나 뭐 이런 것도 없어요. 뭐 등에 식은땀도 안 나요. 덥지도 않아요. 이런 분들 있거든요. 이런 분들은 그냥 이렇게 골감소증에 대해서, 그러니까 골다공증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약을 선택하지 않으시는데, 이런 분들에게도 제가 자각 증상이 다른 게 없더라도 이 골밀도에 대해서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정도는, 그러니까 그 꼭 반드시 여성 호르몬 대체제는 하나 정도는 드시고요. 더불어서 이런 칼슘 마그네슘이라든가 이런 그러니까 유기염의 형태의 칼슘 마그네슘 제품을 한 가지 정도는 꼭 드시도록 제가 권유를 해드리는 편입니다. 오늘은 제가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제가 말씀드린 정보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. 저는 또 다음에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